네, 임금에 대한 판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973년 판결인데 강의안 이쪽에 있는 판결입니다. 보시면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이렇게 했는데 요 조문 번호 있죠. 18조, 19조는 지금의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1973년 당시의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많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게 우리가 살펴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있었던 이제 임금에 관한 정의 뭐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임금이란 거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그렇죠.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의례적 또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이건 임금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그 지급하고 하는 그 금품에, 그러니까 돈에 갑종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고 해서 이걸 꼭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 요거는 제가 출석 과제로 냈던 거죠. 왜 갑종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지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그 사원연수원의 뭐 원장, 부원장, 과장 같은 행정직 사원들한테도 교재 연구비라는 것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강의를 하고 이제 강의를 담당하는 그 강사들 이나 아니면 교수들한테 교재 연구비를 지급하는 건 이제 당연한데 그게 이제 교재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행정직 사원들한테도 똑같이 교재 연구비를 계속 지급을 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교재 연구비가 교재 연구비가 이게 노동의 대가냐 아니면 또는 의례적 또는 호의적으로 지급한 금전이냐 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은 이걸 명확하게 교재 연구비가 이 사건에서 이게 이 임금이다 아니다를 판단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이거를 더 따져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했는데 어쨌든 그 교재 연구비를 지급하는 게 명시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 노동 계약의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지급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걸 임금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결국에는 뭐 보수 규정 근로협약이라고 했는데 뭐 단체 협약이라든가 뭐 취업 규칙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연구비의 지급이 좀 명시적이든 아니면 묵시적이든 이게 노동 계약의 내용으로서 회사에 좀 의무적으로 회사에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의무적으로 이걸 지급해야 하느냐 뭐 이런 거를 먼저 따져 본 다음에 그걸 따져서 노동의 대가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데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는 그런 이제 판단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라고 이제 그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를 해서 환송을 한 겁니다. 네, 다음에는 이 육성회에서 지급한 그 금원이 이제 뭐냐라는 건데요. 육성회라는 거는 그 이제 학교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사친회라고 했어요. 사친회라고 부르다가 요 이제 육성회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게 대학의 경우에는 이게 기성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육성회, 그리고 대학은 기성회라고 했는데, 요거는 학부형들이 이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부모들의 어떤 조직이에요. 단체인데, 그죠? 단체인데, 결국에는
그 뭐냐 단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성회비라든가 뭐 기성회비 뭐 이렇게 내는데 아마 지금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육성회비를 안 낼 거예요. 그냥 대학만 아마 기성회비를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는 거죠. 학생들이 이렇게 그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성회에서 그 직원들한테 어떤 그 지급하는 돈이 있었는데 이게 그 임금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지만 육성회 그러니까 학교 직원들은 학교로부터 그러니까 학교 재단으로부터 받는 돈이 임금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결국에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급하는 돈은 임금인데 이 육성회는 그 학교 직원들한테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성회에서 지급하는 그 금전들은 결국에는 그 임금이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용자가 지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 골프장 캐디가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보통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골프장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금액, 시설 이용료하고 이 캐디 봉사료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 네, 두 개를 내게 되는데, 이 보통 이제 시설 이용료는 그 골프장 사업자한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캐디 봉사료는 그 경기 보조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디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통상 그 이 골프장과 그 캐디 사이에는 이 어떤 노동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골프장 사업자가 캐디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보통 캐디는 그 캐디의 수익은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과 캐디 사이에 역시 또 어떤 그 뭐랄까 노동 계약 관계가 또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캐디 같은 경우에는 이 자영업자 신분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노동에 종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특수 고용관계 종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어떤 개별적 노동관계에서는 노동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 통상은 이 집단적 노동관계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이 노동자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음에 노동관계와 노동계약을 할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캐디가 받는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그 골프장 사업자가 그 캐디 봉사료를 일률적으로 고객들한테 받아서 그거를 이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날 이제 출근해서 일한 그 캐디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경우, 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 골프장 사업자가 그것을 하나로 받아서 다시 그거를 분배해 주는 경우에는 이때는 캐디들의 어떤 노무 제공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임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 카지노의 봉사료인데, 네, 카지노에 일하는 그 딜러들 있죠. 딜러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 관리직 사원들이라든가 이런 적인데, 물론 이제 카지노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받는 팁 같은 거, 그런 거는 임금이라고 하기가 어려운데요. 앞서 본 이제 캐디처럼 카지노에서도 그거를 모두 이제 그 어떤 다시 봉사료 받은 거를 다시 모아서 이거를 그 직원들끼리 이렇게 분배해서 갖는 경우, 그러면 이게 앞서 본 캐디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임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캐디와 이 카지노 직원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급여가 없어요. 오로지 이제 그 봉사료가 이 사람들의 어떤 노동의 대가고, 그거에 따른 어떤 급여, 유일한 급여라는 건데요. 이 카지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본급이나 월급을 받고 그거에 덧붙여서 봉사료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뭐랄까, 그 더군다나 캐디 봉사료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 강제적으로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이 카지노 봉사료 같은 경우는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좀,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 뭐냐면 그 팁 봉사료 받은 거를 그 카지노 업자가 이제 사용자가 받아서 모아서 그걸 분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 이제 자기네들, 그러니까 어떤 그 직원들이 좀 자치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구성한 봉사료 위원회라는 데서 이 봉사료를 다시 수집하고 분배하고 그런 업무를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돈이 결국에 고객의 자의에 의해서 그 지급받은 그 돈이고, 또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거에 불과하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좀 임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나이트 클럽인데요.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이제, 예, 뭐라고 하나요? 예, 여기선 그 영업 주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업소에 오는 그 고객들 관리하고, 그러니까 고객들 끌어오고 뭐 이제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그죠? 이제 서빙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제 돈도 받고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 이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렇죠. 이, 그 사람이 어떤 독립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죠. 종업원들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은 뭐 이제 성과급 형태로 주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은 결국에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씩 뭐 이제 그 일한 실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는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1994년 판결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회사에서 이 노동자들에게 뭐 증산 축하금이나 뭐 생산성 향상 축하금, 노사 신뢰 구축 격려금, 노사 신뢰 회복 격려금, 뭐 가동 동료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매년 말에 연말에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뭐 지급 대상이라든가 지급 조건 등이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지급 기준이나 지급 명목도 미리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좀
어떤 노동의 대가로 이게 고정적이고 또 일률적으로 지급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그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명목을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결국엔 뭐 은혜적 또 임시적으로 지급해 온 겁니다. 이것처럼 보면은 이 돈을 준 어떤 지급 동기나 지급의 경위, 뭐 지급 사유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요. 지급 대상과 또 지급 금액을 포함하는 어떤 지급 조건 이런 것들은 그냥 회사가 임의로 그냥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급 실태 같은 거를 본다면 결국에 뭐 이 축하금, 격려금 이런 것 등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회사가 좀 어떤 관행에 따라서 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던 임금이다 아니면 또 노사 합의에 의해서 지급 의무가 발생한 임금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좀 임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냥 은혜적 또는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그냥 금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제 하계 휴갑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어떤 그 조합원의 건강 증진과 또 사기 악양을 위해서 매년 5일간의 하계 유급 휴가를 실시하기로 이렇게 단체 협약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연차 유급 휴가 외에도 그 이제 연차 유급 휴가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거 외에 단체 협약에서 하계 유급 휴가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계 휴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체로 실시를 하고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뭐 노사 합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실시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하계 휴가 때에는 25만 원을 7월 중순에 휴가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휴가비는 평균 임금 산정을 할 때 또 포함을 시키기로 했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하계 휴가비로 25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전에는 설이나 추석이 되면 귀향버스라고 이제 버스를 운행을 했는데 그거를 폐지를 하는 대신에 이 설이나 추석마다 귀향비로 그러니까 고향에 갔다 오는 그 돈으로 15만 원씩 그리고 선물비로 2만 원씩을 이제 지급하기로 이제 합의를 해요. 노사 합의를 하고 이거 이제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이니까 1년에 그죠? 1년에 귀향비로 30만 원, 그다음에 선물비로 4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된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이 하계 휴가비라든가 이 설, 추석, 그러니까 명절 귀향비, 선물비 이거는 단체 협약에 의해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자들에게는 또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다 지급이 되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다른 게 이제 회사에서는 후생용품비로 매년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0만 원씩 주는데 후생용품비니까 이게 그 일단 1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쭉 전시를 해놓고 노동자들이 그 생활용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선택해서 가져가는 건데 만약에 이게 10만 원이 넘는다. 15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지금 후생용품비에서 10만 원을 쓴 거잖아요. 썼는데 그 실제 가격은 15만 원이니까 10만 원은 후생용품비로 부담을 하고 5만 원은 나중에 이제 월급에서 딱 공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급을 이제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 후생용품비 역시 단체 협약에 의해서 그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었고요. 또 모든 노동자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돼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현금이 아니까 돈이 아니라 현물로 지급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적은 아니지만 임금의 일부는 현물로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이런 후생용품비도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버스 운전과 관련된 건데요. 이 버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하고 회사하고 버스에 이제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들, 운전직 노동자들한테 그 담배라든가 장갑, 뭐 음료수, 뭐 잡비,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지급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또 이제 CCTV를 교체를 하면서 이 교체 기간 동안에는 그 매일 그러니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교체가 이제 완료가 된 후에는 또 이제 또 이제 10,000원씩 이제 또 지급을 하는 거죠. 10,000원 상당의 어떤 물품 구입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급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급을 하면서 그 명목으로는 이게 실비 변상이라는 명목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실비 변상적 급여냐 아니면 임금이냐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CCTV 수당이란 게 그 운전직 노동자들의 그 노동 제공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소정 노동의 대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근무 일수에 따라서 받는 액수는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15일 근무하면 15만 원을 받는 거고 10일만 근무하면 10만 원 받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근무 일수에 따라서 이제 받는 액수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근무일에 자기가 근무하는 날에 일을 하면 이 이제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또 일률적으로 또 고정적으로 지급이 돼 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실비 변상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지급이 돼 왔지만 사실상 요거는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이거는 그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우리 이제 통상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그 통상 임금이 갖고 있는 그 개념적 징표가 이 정기성, 일률성, 또 고정성인데 그래서 이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된다면 요거는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요 사건에서 이 원고가 1962년 3월 26일 날 입사를 해서 1987년 12월 17일 날 이렇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기 전에 한 수년 동안은 그 일본국 주재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통상 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임금이 좀 많거든요.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해외 근무하는 직원들이 국내 자기와 이제 똑같은 어떤 동등한 직급이라든가 동일한 그 호봉에 있는 국내의 직원보다 더 많이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컨대 국내 노동자들이 100을 받을 때 해외 근무자들은 120을 받게 되면 그 20에 해당하는 액수는 확실히 이제 해외 근무라는 이유 때문에 더 받는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의 성격이 뭐냐라는 건데 이 해외 근무를 하면서 국내 직원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러니까 국내 직원의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은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거나 아니면
또 해외 근무라는 어떤 특수한 그런 노동 조건에 따라서 그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에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요거는 판례의 태도가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근무 직원이 국내 근무자보다 더 받는 그 고액의 임금은 실비 변상적 급여이거나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받는 임시적 급여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1990년 판결 쭉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아마 산업재해 같아요. 그 이제 이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피해자가 이제 사망하기 전에 회사에서 받았던 그런 수당들 이 임금이냐 아니냐 뭐 그런 문제들인데요. 뭐 연차, 월차, 그죠? 연차, 월차, 그 휴가 수당 이건 당연히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뭐 초과 근무 수당, 특별 상여 수당 이런 거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직 수당, 뭐 숙직 수당 있잖아요. 일직, 숙직, 근무 수당 이런 것들. 예, 일직, 숙직, 근무 수당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보면 그 회사의 보수 규정에 이렇게 수당으로 지급돼 있지 않고요. 따로 이렇게 규정된 경우가 많아요. 뭐 사실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어디 규정되어 있느냐 하고 상관없이 사실상 뭐 일직 숙직 근무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이 아니라 그냥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직 숙직 수당, 일 숙직 수당은 사실상 그 실비 변상적 급여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영평가 성과급인데요. 이 경영평가 성과급은 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주로 지급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계속적이고 또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뭐 지급 대상이나 지급 조건 같은 것도 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임금이라고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뭐 지급 여부라든가 지급률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경영평가 성과급, 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요거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이제 상여금의 문제인데요. 이 상여금이 계속적이고 또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지급액이 확정이 되어 있다면 이건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지만 지급 사유가 그 참 불확정적이고 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거는 임금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로금이라고 이 판례에서 나오는데 보로금은 그렇죠. 어떤 노구에 보답하는 금전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말뜻은 그런데요. 이게 대부분 보면은 노동자에게 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니에요. 대부분 그 경영 성과에 따라서 또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들이 정해지고 그러니까 들쭉날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임금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로금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임금이냐 아니냐 결국에는 그 회사에 어떤 그 이게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지급액 같은 게 확정이 되어 있느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회사는 이게 이제 그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도 아니었고 그냥 매년
말에 연말에 이제 경영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으면 그래서 이제 뭐 지급하기도 하고 뭐 안 하기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예.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 회사는요, 이 성과금이라는 게 뭐 급여 규정이나 아니면 단체 협약에 규정한 바가 없고 그냥 매년 임금 협약을 할 때 노사 간 합의로 뭐 이제 그때그때 이제 지급할 거냐 말 거냐 지급 기준 같은 거 그때그때 이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금의 지급 기준이란 게 그냥 매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다 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노동 계약이나 어떤 관행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회사에 어떤 지급 의무가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보기가 좀 많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임금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서 어떤 노사화합 특별 경력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그런 거죠. 이제 분규 서로 이제 분규가 없이 어떤 노사 협약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이 어떤 무분규 타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런 어떤 경력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그 명목도 그거예요. 이제 뭐 노사화합 특별 경력금 뭐 향후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평화 도모를 위한 산업평화 촉진금 경쟁력 향상 및 노사관계 선진화 실천을 위한 특별 경력금 이제 줄 때마다 이제 이 지급 명목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노동을 제공한 거, 그 노동의 제공과 어떤 직접적이고 또는 아니면 그 어떤 밀접한 그런 관련은 없는 거죠. 그냥 임금 교섭이 그러니까 분규 없이 빨리 타결이 됐으니까 그런 사정에 의해서 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노동의 제공과 뭐 직접적이거나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도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또 이게 회사에 어떤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하기도 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임금이라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네. 이 사건에서 회사는요, 이게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한테 이제 개인연금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직원들의 개인연금을 들어주고, 그, 연금 보험료로 매달 2만원씩을 이렇게 납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매달 이제 2만원씩 그 개인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해주면서, 이 연금보험료를 또 급여 명세서에 기재를 해요. 급여 명세서에 기재를 했고 여기서 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 2만 원이라는 금액은 노동자들한테 현실적으로 지급된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급의 효과 같은 것도 즉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기 어려운 게 일단 단체 협약에 의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개인연금을 가입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 연금보험료를 전부 대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갑종 근로소득세도 원천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나갔죠. 일률적이었죠. 고정적이었죠. 그러니까 통상 임금으로서 갖춰야 하는 모든 어떤 특성, 그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게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대납해준 개인연금 보험료 요거는 임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사건에서는 회사에서 대납을 해줬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개인연금 보조금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을 들어주고, 그 이제 연금 보험료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매달 처음에는 10,000원씩, 그러다가 나중에 좀 이제 올라서 15,000원씩 이렇게 쭉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게 이제 월급 총액에서 좀 월급 총액에 포함을 시켜서 이 소득세까지 좀 공제를 해 왔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또 지급이 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에 의해서 회사의 지급 의무까지 이렇게 이제 부담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다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 이런 경우에는 네, 노동의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연차 유급 휴가인데요. 연차 유급 휴가는 이게 이제 그 매 1년 동안에 이제 8할 이상, 그러니까 80% 이상을 출근한 노동자는요, 최초 이제 15일에 연차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차 유급 휴가는 결국에 그냥 내가 이 회사 직원이니까 받는 게 아니라, 그죠? 80% 이상 출근을 해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1년 동안 일을 한 대가로서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 이제 이거 그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이 연차 휴가 수당은 결국에는 똑같이 연차 휴가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연차 휴가 수당 역시 노동의 대가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이니까 당연히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차 휴가 수당은 임금입니다. 네, 대표적인 임금에 해당해요. 네, 이 회사는 노동조합과 이제 단체 협약을 하면서 이 조합원이 1년 동안 개근을 하면 연말에 금 한돈 그리고 이제 정근, 그러니까 그 지각 3회 이하를 또 정근이라고 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데, 이 정근을 한 경우에는 금 반돈, 이렇게 이제 금 한돈, 금 반돈을 이제 교부를 해서 그 이제 조합원을 이제 표창하기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개근을 하거나 아니면 지각이 3회 이하인 경우니까 결국에 그 노동의 대가로서 지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대가로서 지급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표창 역시 네,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가족 수당인데요. 가족 수당의 경우에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회사에서는 그 회사의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그리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네, 임시적이고 어떤 임의적이고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이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느냐, 그리고 일정한 요건, 모든 노동자 또는 아니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따져서 그런 조건에 맞는다면 이거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네, 해고수당, 뭐, 재해보상금, 뭐, 귀양여비,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해고수당은, 우리가 이제 그 해고 파트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에 예고를 해야 되는데, 이 해고에 예고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일 전에
그 예고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 또는 해고예고수당, 해고의 예고에 가름하는 지급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줄여서 그냥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또 아니면 해고수당이라고 이렇게 더 줄여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한다는 점, 그리고 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임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임금이 아니에요. 해고 예고를 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그냥 금전이지, 일종의 뭐 어떤 보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이지, 요거는 어떤 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고 수당, 이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 다음으로 이 귀향여비인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해져 있는 건데요. 어떤 그 노동 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그 노동 조건을 좀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 명시된 노동 조건과 실제 노동 조건이 다르면 노동자는 이 노동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제 이 노동계약을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또는 이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결국에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변경한 노동자에게는 이 경우에는 이 귀향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비를 이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그 노동의 대가는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일종의 어떤 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임금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재해보상인데요. 재해보상금.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재해, 보통 산업재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산업재해가 있었을 때,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급받는 어떤 보상금, 배상금, 요걸 말해요. 그래서 뭐, 근로기준법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뭐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뭐 이런 것들이 그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역시 일종의 배상금입니다. 임금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해서 산정은 하지만, 임금을 기초로 해서 산정하는 긴 해요. 액수는 그렇게 산정은 하는데, 그래도 네, 이 금액, 그러니까 재보상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닙니다. 이건 임금이 아니에요. 네, 이 노동조합 전임자인데요. 노동조합 전임자가 뭐냐면 이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합위원장이나 아니면 조합 간부들 있죠. 조합 임원들 같은 경우에 회사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의 그 직원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는 갖고 있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 전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와의 어떤 노동 관계는 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신분은 또 그대로 갔는데, 다만 이 노동계약상의 어떤 그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이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면제가 된 그런 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사용자 역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제공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가 다 이제 면제가 된 그런 상태인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단체 협약이나 뭐 어쩌면 노사 관행 같은 거에 따라서 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또 이제 지급을 해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임자한테 이제 임금을 좀, 그러니까 어떤 월급 뭐 이런 형식으로 주긴 했는데, 이때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그 급여는 사실상 성격은 뭐랄까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간략하게 요 임금과 임금이 아닌 것, 뭐 이제 구별하는 문제에 있는 요 판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한 판례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어, 요 자세히 판례들은 좀 자세히 많이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 쟁점이 되는 것과 또 쟁점하고 상관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판례를 읽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컨대 뭐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임금과 전혀 상관없는 뭐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이제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는 전혀 우리 이제 임금 문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물론 이제 그게 그 사건에서는 쟁점이 됐던 거예요. 쟁점이 됐으니까 판결문에 이렇게 쓰이게 된 건데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노동법, 노동관계에서 또 임금에 관한 문제이니까 임금하고 상관없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쟁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쟁점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그냥 뭐 이제 이게 쟁점이라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게 쟁점이고 아니고 이게 바로 그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이 읽어봐야 이런 그런 능력들이 생겨요. 많이 읽어보면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네 하는 아니면 이거는 아주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